300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제 며느리가 훔쳐갔습니다. 파티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박미선입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63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함께 반도체 부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며 조용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준혁이는 32살, 회사 전무이사입니다. 2년 전 그는 최서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MC 34니에 리훅 플러스 클리프핸거. 서연이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제 보석함을 힐끔거리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녀의 진짜 본성을 알게 된 건 그녀가 제 가장 소중한 반지를 훔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가 사라지면서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월에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청담동 우리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제 골동품 찻잔에 녹차가 김을 내뿜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서 와, 서연아. 준혁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대요. 저만 왔어요. 그녀는 샤넬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 가방도 제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작년 생일 선물로. 서연이는 28살입니다. 긴 검은 머리, 도자기 같은 피부, 큰 눈,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자 그녀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금요일에 신라호텔에서 자선 갈라가 있잖아요. 응? 알고 있어. 저도 가고 싶어요. 준혁 오빠랑 같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초대장이 있어야 하는 행사야. 우리 부부만 초대받았어. 그럼 저희 초대장 하나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님 인맥으로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애교가 묻어났습니다. 서연아, 그런 행사는 그렇게 쉽게 초대장을 받는 게 아니야.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 어머님, 파이로프 다이아몬드 반지요. 그거 제가 하루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이로프 반지, 제 소장품 중 가장 귀한 보석. 1950년대 미얀마 모곡 광산에서 채굴된 18캐럿 비둘기, 피색 루비와 5캐럿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플래티넘 반지. 크리스티 경매에서 300만 달러에 낙찰받은 것입니다. 뭐라고?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워커힐 호텔에서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재벌가 사람들이에요. 저도 좀 품위 있게 보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서연아, 그 반지는 안 돼. 그건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야. 하루만이요. 정말 조심히 다룰게요. 약속해요. 안 된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이래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빌려주시잖아요. 준혁 오빠 전 여자친구한텐 뭐든 다 사주셨으면서. 뭐? 맞아요. 오빠가 말해줬어요. 전 여자친구는 명품도 마음대로 받고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 근데 저는 명절 때 받은 한복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연아, 그건 됐어요. 그녀가 가방을 낚아채며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저는 얘 어머님 눈에 안 차는 며느리잖아요. 알아요, 다! 그녀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하지만 그 반지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쥐어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미선아, 이 반지는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야.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 절대 보여주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3일 후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압구정동 피부과에 예약이 있었습니다. 레이저 시술 때문에 최소 3시간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나 피부과 다녀올게. 저녁 늦을 거야.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저는 오후 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가 벤츠 S클래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집 CCTV에 찍힌 장면. 제가 나간 지 정확히 37분 후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명절 때 우리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몰래 훔쳐봤던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침실로.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보석 금고 열쇠였습니다. 서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녀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옷장 안쪽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보석 상자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목걸이, 진주 팔찌, 사파이어 귀걸이. 하지만 그녀가 찾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빨간 벨벳 상자. 그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파이로프 반지가 빛났습니다. 햇빛을 받아 루비가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와! 그녀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윤지였습니다. 서연아, 금요일 파티 뭐 입고 갈 거야? 언니, 나 미쳤어. 지금 시어머니 집에서 300만 달러짜리 반지 가지고 있어. 뭐? 미쳤어? 됐어, 됐어. 하루만 빌렸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 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는 반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잠그고 열쇠를 다시 제자리에 놨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완벽해. 아무도 몰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후 6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부가 화끈거렸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독서 중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좋았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야 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린 자선 갈라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오후 7시에 도착했습니다. 홀은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났고 흰 장미와 난초가 테이블마다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 오랜만이에요. 제 친구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래간만이네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딱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응급실에 있대요. 서연이 혼자 못 가겠다고. 뭐? 맹장염이래요.
지금 수술 준비 중이래요. 우리는 서둘러 파티장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괜찮아, 아들아. 지금 가고 있어. 서연이는? 걔는 친구 결혼식 간다고 아침에 나갔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결혼식? 어디? 워커힐 호텔이래요. 오후 6시 시작이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워커힐, 그리고 반지. 여보, 빨리 집으로 가요. 왜? 준혁이는? 병원은 제가 나중에 갈게요. 지금 당장 집에 가야 해요. 우리는 시속 100에 20km로 청담동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빨간 벨벳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덩 비어 있었습니다. 안 돼. 제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파이로프 반지가 없어요. 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0만 달러, 어머니의 유품, 우리 가문의 자부심,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연이가 가져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해? 3일 전에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거절했죠. 근데? 저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37분, 서연이가 들어오는 모습,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45분 후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 인연이. 남편의 주먹이 벽을 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받아라. 5번째 시도 끝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파티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예? 왜요? 저 친구 결혼식 중이에요. 내 반지 어디 있어?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침묵. 무슨 반지요? 파이로프 반지. 네가 가져갔잖아. 저 그런 거 안 가져갔는데요.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CCTV에 다 찍혔어. 화요일 오후 2시 37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금고를 연 거 다 나와. 더 긴 침묵.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하루만 빌리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내일 다시 갖다 드리려고. 지금 당장 가져와. 네. 지금 바로.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뭐? 어머님, 반지가 없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 클러치백에 넣어뒀었는데 없어요. 뭐?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찾을게요. 분명 어딘가에.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워커힐 호텔 그랜드 볼룸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지금 간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빨리.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워커힐 호텔은 청담동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금요일 저녁.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어? 아니요. 호텔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테이블 밑은 다 뒤졌어요. 화장실은? 거기도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반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우리는 워커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볼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호텔 매니저가 땀을 흘리며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서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반지는? 못 찾았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 실망,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 제발.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 가방에 넣었는데.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볼룸 전체를 수색했지만 반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이해합니다. 저희 CCTV 영상은 보관해두겠습니다. 우리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변상할게요. 평생 갚을게요. 네가 뭘로 갚아? 300만 달러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정직하게 대답해. 너 정말 반지를 잃어버린 거야? 아니면 진짜예요. 진짜 잃어버렸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 파티에 누가 있었어? 친구들, 신부 신랑 가족들. 200명 정도 됐어요. 200명. 200명의 용의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 전문가를 부를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전문가? 응, 개인 탐정.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탐정이요? 그래,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김탐정. 어머님, 그럴 필요까지? 필요 있어. 제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밝혀야 해. 네가 정말 반지를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0만 달러짜리 반지, 어머니의 유품,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짜 충격은 탐정이 밝혀낼 진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2부, 진실을 찾아서 10분, 11분 김 탐정의 등장.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서울 종로구 한 오래된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김민준 탐정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낀 그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시죠? 전화와로 말씀하신 분.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김 탐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00만 달러짜리 반지가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서연이가 반지를 빌려달라고 했던 것, CCTV에 찍힌 그녀의 침입, 워커힐 호텔 파티에서 반지가 사라진 것. 김 탐정은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며느님이 반지를 훔쳤고 그 반지가 파티에서 다시 사라졌다. 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정말 잃어버렸는지 의심스러워요. 왜죠? 서연이는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제 보석들을 탐냈고 항상 돈 이야기만 했어요. 혹시 반지를 팔려고 한 건 아닐까요? 김 탐정이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게 48시간만 주세요. 모든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제 성공률은 96%입니다.
지난 15년간 실패한 케이스는 단 2건뿐이에요. 저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탐정은 워커힐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는 호텔 보안팀장 이 대리를 만났습니다.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금요일 저녁 그랜드 볼룸이요? 탐정님이시죠? 박 여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보안실로 들어가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대리가 금요일 저녁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그랜드 볼룸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6시. 하객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시 15분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진한 빨간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업스타일로 묶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작은 금색 클러치백. 저 가방이군요. 김 탐정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네. 박 여사님 말로는 반지를 저 가방에 넣었다고 했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서연이는 테이블 17번에 앉았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6시 45분 서연이가 클러치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이에요. 이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후 카메라는 테이블 16번을 계속 비췄습니다. 클러치백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6시 3분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여기 멈춰보세요. 김 탐정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정지됐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발견한 거예요. 아니, 뭔가 없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김 탐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방을 뒤졌습니다. 반지가 없다는 책이 없다는 걸 알았군요. 이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탐정이 뭔가를 발견한 듯 화면을 되돌렸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 탐정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느린 속도로 6시 45분 서연이가 화장실로 간 직후 테이블 16번 클러치백이 놓여있는 장면. 여기 보세요. 김 탐정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6시 52분 한 여자가 테이블 16번 옆을 지나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여성,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테이블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백을 쳐다봤습니다. 단 2초, 하지만 그 2초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이 여자 누구예요? 김 탐정이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대리가 게스트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신부 측 친구인 것 같은데 이름은 한지은, 29세, 강남구 거주. 연락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김 탐정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건 범죄 수사예요. 300만 달러 절도 사건. 협조 안 하시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할 겁니다. 이 대리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탐정은 호텔을 나와 바로 한지은의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화면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한지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탐정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탐정?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워커힐 호텔 결혼식에 참석하셨죠? 네. 혹시 최서연 씨 아세요? 빨간 드레스 입은 분?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녀가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당신이 그녀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게 찍혔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방을 쳐다보는 것도요. 한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왜 멈춰서 가방을 봤죠? 그냥 예쁘길래? 김 탐정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지은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그 가방에서 뭔가 가져갔죠? 아니에요. 그럼 경찰서 가시겠어요? 거기서 조사받으시겠어요? 침묵. 한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가져갔어요. 김 탐정은 한지은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해보세요. 한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빚이 너무 많아요. 사채에 5천만 원. 이번 달 말까지 안 갚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반지를 훔친 거예요? 아니에요. 전 반지를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가져간 거죠? 한지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지갑이었습니다. 루이비통 지갑. 이거 서연이 가방에 있었어요. 전 그냥 지갑만 가져갔어요. 안에 현금 80만 원 있었거든요. 반지는? 반지요? 무슨 반지요? 김 탐정이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최서연의 가방에 300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어요. 당신 그거 훔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반지 같은 거 못 봤어요. 진짜예요. 전 지갑만 봤어요. 그녀의 반응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김 탐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한지은이 반지를 안 가져갔다면 누가 가져간 걸까? 김 탐정은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의 CCTV를 요청했습니다. 화장실 쪽 카메라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성 화장실 입구 카메라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6시 45분, 서연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이는 화장실에 18분이나 있었습니다. 18분. 단순히 화장실 다녀오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뭘 한 거지? 김 탐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녀의 손, 클러치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 김 탐정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화장실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비교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들어갈 때. 클러치백이 통통했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나올 때 클러치백이 조금 납작해 보였습니다. 이거 반지가 빠진 거잖아? 김 탐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즉시 호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랜드 볼룸 옆 여성 화장실. 금요일 밤 서연이가 들어갔던 바로 그곳, 화장실은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 금색 수도꼭지, 큰 거울들, 그리고 5개의 칸막이. 김 탐정은 각 칸을 하나씩 조사했습니다. 변기, 휴지통, 벽, 바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칸, 제일 안쪽. 그가 병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물탱크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수구를 봤을 때 이건 배수구 옆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신선한 흠집. 마치 뭔가 단단한 물체가 떨어졌을 때 생기는. 김 탐정은 즉시 호텔 배관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 화장실 배수관 어디로 연결돼요? 지하 정화조로 연결됩니다. 정화조 점검 가능해요? 가능하긴 한데 왜 그러시는데요? 중요한 물건이 배수구로 떨어졌을 수 있어요. 30분 후 김 탐정은 지하 정화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관공 2명이 방호복을 입고 정화조를 열었습니다. 조심히 찾아주세요. 작은 반지예요. 루비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배관공들이 정화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막대기로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탐정님, 여기 뭔가 있어요. 김 탐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배관공이 무언가를 건졌습니다.
진흙과 오물에 범벅된 작은 물체. 그것을 물로 씻어내자 빨간 루비가 반짝였습니다. 찾았다. 김 탐정이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파이로프 반지, 300만 달러짜리 보물, 정화죄에서 발견됐습니다. 김 탐정은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반지 찾았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호텔 화장실 배수관에서요. 뭐라고요? 서연 씨가 화장실에서 반지를 변기에 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왜 그런 짓을? 그게 바로 제가 지금부터 밝혀낼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서연 씨도 데려오시고요.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김 탐정 사무실에는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남편, 준혁, 서연, 그리고 김 탐정. 서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김 탐정이 책상에 빨간 벨벳 상자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파이로프 반지가 빛났습니다.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로. 반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호텔 화장실 정화조에서 발견했습니다. 김 탐정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네가 버린 거야?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최서연 씨, 김 탐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왜 반지를 변기에 버렸습니까? 침묵. 대답하세요. 더 긴 침묵.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에요. 뭐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그 반지에 보험을 들어놓으신 거 알았어요? 300만 달러 전액 보험.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만약 반지가 진짜로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가족이 그 돈을... 우리 가족?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미쳤어? 오빠.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냥 우리가 돈이 좀 있었으면 했어. 엄마 아빠 빚도 갚아드리고 오빠랑 나랑 집도 사고. 그래서 내 엄마 반지를 변기에 버렸어? 300만 달러짜리를? 김 탐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자세히.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화요일에 반지를 훔쳤어요. 그리고 금요일 파티에 가져갔죠. 처음엔 정말 빌려 입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파티장에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뭔 생각? 만약 여기서 반지를 잃어버리면 진짜 도난당한 것처럼 보일 거라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병이에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그게 계획이었어? 어머님, 죄송해요. 전 정말 머리가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 반지로 보험 사기를 치려고 했어.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현실이야? 김 탐정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최서연 씨, 한 가지 더 밝혀진 게 있습니다. 뭔데요? 당신 핸드폰 기록이요.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워커힐 호텔 WIFI에 접속한 기록이 있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이 검색한 내역도요. 김 탐정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검색 기록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분실 보석 보험금 얼마, 보험 사기 걸리는 경우, 배수구 반지 찾을 수 있나? 이건 파티 시작 2시간 전에 검색한 거예요.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죠. 보험 사기를.
서연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준혁이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난 널 사랑했어. 진심으로. 근데 넌 우리 가족을 이용한 거잖아. 처음부터. 아니야, 난 오빠 사랑해. 사랑? 이게 사랑이야. 내 엄마 만지 훔치고 보험 사기 치려는 게?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 아니, 이제는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준혁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혼해. 엄마, 이혼해. 당장. 이런 여자랑 1분도 더 같이 살 수 없어. 서연이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전 정말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봐줘. 네가 한 짓을 봐주라고?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경찰에 안 가면 안 될까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바뀌었습니다. 김 탐정이 말했습니다. 그건 박 여사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고소하시면 서연 씨는 절도죄와 보험 사기, 미수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소 3년 이상 실형이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소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혼만 시킬까?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결정을 따를게.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 네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난 경찰에 신고 안 할 거야. 서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대신에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안에서 나가. 위자료도 없어. 재산 분할도 없어. 그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이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그건? 싫으면 경찰서 갈래? 선택해. 침묵. 알겠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이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난 정말 널 사랑했어. 하지만 이젠 끝이야. 우리. 오빠,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서명만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와서 사과했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준혁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저는 파이로프 반지를 보석함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남편이 말했습니다. 반지 팔까? 뭐? 그 반지, 이젠 안 좋은 기억만 남았잖아. 차라리 팔고 그 돈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한 달 후, 저는 크리스티 경매에 파이로프 반지를 출품했습니다. 30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전액을 아동보호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3개월 후 저는 우연히 그녀를 봤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그녀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연이가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3부 용서와 복수 사이 23분 24분 3개월 후의 전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우리 집 정원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이는 골프 라운딩을 갔고 남편은 서재에서 회사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전화해서.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무슨 할 말이 더 남았어? 너 지금 어디야? 저 부산에 있어요.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전화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준혁 오빠 아이예요. 8주째예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 손자. 아니, 손녀일 수도. 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는 서연아,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병원 진단서 보내드릴게요. 준혁이는 알아? 아니요.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전 정말 반성했어요. 이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울면서 후회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아, 난 지금 당장은 대답 못해. 생각 좀 해볼게. 네, 기다릴게요. 어머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달려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긴급 가족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 남편, 그리고 준혁. 서연이가 임신했다고?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오늘 전화 왔어. 8주째래. 준혁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아, 네 생각은 어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 생각이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서연이한테 아직도 화가 나요. 그 여자가 한 짓을 생각하면.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제 핏줄이고. 저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고민과 혼란이 보였습니다. 준혁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서연이 아직도 사랑해.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사랑했던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배신감이 더 커요. 그 여자를 어떻게 믿어요? 그럼 아이는?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당연히. 하지만 서연이랑 다시 같이 사는 건 자신이 없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혼은 그대로 진행하고 양육권만 네가 가지면 어때?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지. 서연이가 절도와 사기 미수를 저질렀어. 법적으로 양육권 분쟁에서 너한테 유리해.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여자 같은 엄마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남편, 준혁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30분 서연이의 친정 주소로 갔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낡은 빌라였습니다. 4층짜리 건물,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서연이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 그녀를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임신한 거야? 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진단서였습니다. 임신 8주 3일, 태아 심박동 정상. 준혁이 서류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내 아이. 미안해요, 오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식을.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 정말 반성했어? 네, 어머님. 진심으로요. 이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힘들었다는 게 뭐가 힘들었는데?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제가 한 짓이 생각나서 오빠한테 한 짓, 어머니께 한 짓. 저 자신이 너무 역겨웠어요. 여러 번 죽고 싶었어요. 그만. 준혁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사실만 얘기하자. 네.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 대체 왜 그랬어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다요. 돈도 필요했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부잣집 딸들이에요. 명품 가방 들고 해외여행 다니고 SNS에 자랑하고 저도 그들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반지를? 네, 파티에서 그 반지를 끼고 가면 다들 저를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서연이 시댁 진짜 부자구나. 이렇게요. 하지만 욕심이 커졌어요. 반지를 끼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팔면 얼마나 될까? 아니면 보험금은? 그 순간 마귀가 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변명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변명 아니에요. 저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이 과했고 어리석었고 범죄자였어요. 인정해요. 그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준혁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전 정말 변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착하게 살겠어요. 그녀의 손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은 평평한 배를. 준혁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무릎 꿇지 마. 그녀가 천천히 더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건을 제시할게. 잘 들어. 네, 어머님. 첫째, 너는 이 아이를 낳는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양육권은 준혁이한테 간다. 셋째, 너는 아이를 보러 올 수 있지만 우리 집에는 들어올 수 없다. 넷째, 준혁이가 재혼하면 너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 자격은 네가 스스로 증명해야 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네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게. 정말요? 그녀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또 문제 일으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양육권 완전히 박탈하고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다시 절을 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도?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저는 서연의 배를 봤습니다. 저 안에 우리 손주가 있잖아. 그 아이는 죄가 없어. 부산에서 돌아온 후 저는 김 탐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탐정님, 제가 결정을 잘한 걸까요?
김 탐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 여사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뭔가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바닥을 쳤을 때 그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연이가 그럴까요? 모르죠. 하지만 기회를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단, 조건을 명확히 하고 경계는 유지하세요. 네. 그리고 박 여사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김 탐정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서연 씨를 좀 더 조사해 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또 뭐가 나왔나요? 서연 씨 과거 기록이에요. 대학 시절 신용카드 사기로 고소당한 적이 있더군요. 하지만 합의로 끝났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상습범이란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 실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탐정님.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이를 정말 믿어도 될까?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연이의 임신 6개월,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산에서 조용히 지내며 산부인과 검진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준혁에게 전화해서 아이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오빠, 오늘 초음파 찍었어. 딸이래. 딸?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건강하대. 심장도 튼튼하고. 그래, 몸조리 잘해. 응, 오빠도 건강해. 전화를 끄는 준혁은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다 잘 될 거야. 엄마, 저 아빠들 준비가 됐을까요? 아무도 준비 안 돼. 다들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이로부터 소포가 왔습니다. 안에는 손뜨개 아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스웨터와 모자.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에게 이 옷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유튜브 보면서 한 땀 한 땀. 서툴지만 우리 딸한테 입히고 싶어서요. 오빠,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저는 명품만 좋아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것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 딸 건강하게 낳을게요. 그리고 좋은 엄마 되려고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서연. 준혁은 그 옷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새벽 3시 서연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진통 와요? 뭐? 지금? 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급히 KTX를 예약했습니다. 첫 차는 5시 30분, 부산까지 2시간 30분. 그동안 서연이는 혼자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네, 아파요. 하지만 괜찮아요. 곧 도착해. 조금만 참아. 네, 어머님. 오전 8시. 우리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뛰어들어가자 서연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오빠. 그녀가 준혁을 봤습니다. 서연아, 왔어. 괜찮아.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한 부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와,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의사 선생님이 외쳤습니다. 서연아, 힘내. 우리 딸 보고 싶지? 준혁이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와, 그리고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빨간 생명, 눈을 꼭 감고 울고 있는 우리 딸!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오빠, 우리 딸이에요. 저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아기는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준혁이 지었습니다. 박서연, 서연이 서자, 현명할 현자. 엄마처럼 아름답고 할머니처럼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서연이 그 이름을 듣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는 완전히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아기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재우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너도 쉬어야지.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제가 엄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변한 걸까? 일주일 후 퇴원날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서연이 잘 부탁해요. 뭐? 약속했잖아요. 양육권은 오빠가 갖기로. 제가 서울로 데려다 줄게요. 서연아.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각오했어요. 1년 동안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거 증명할게요. 그동안 서연이는 오빠가 잘 키워주세요. 하지만 넌 엄마잖아. 엄마 자격은 제가 얻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담담한 미소.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현이를 안고 서연이도 함께 왔습니다. 청담동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의 방에는 이미 아기 침대와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서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꼭 돌아올게. 너를 떳떳이 안을 수 있는 엄마가 돼서. 그녀가 서연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첫 이가 나고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드디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는 말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르는 엄마는 저였습니다. 준혁은 훌륭한 아빠가 됐습니다. 회사 일을 줄이고 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산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서연이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서연이 대학 학자금이요? 제가 모을게요.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이 아닌 근처 카페에서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2시간씩.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예쁘지? 많이 컸네? 서연이는 그녀를 몰랐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듯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친해지면 돼. 드디어 1년이 됐습니다. 서연이의 첫 돌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서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도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분홍색 한복,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머님, 아버님. 그녀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서연아. 제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돌잔치가 진행됐습니다. 서연이는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가수 되려나 봐. 모두가 웃었습니다. 서연이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우리는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1년이 지났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 1년 동안 어땠어? 힘들었어요. 외로웠고 서연이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그래서 전 이제 알아요. 명품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1년 전과 다른 눈이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진지한. 서연아, 우리 가족 회의를 했어. 너에 대해서. 네. 우리 결정은 네가 서연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게 해줄게. 우리 집에서. 하지만 아직 같이 살 수는 없어. 서연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준혁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대.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도 네가 한 짓 용서 못했어. 알아요? 하지만 이 1년 동안 네가 노력한 거 봤어. 변하려고 애쓰는 거 봤어. 그리고 서연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래? 처음부터. 천천히. 연애부터 다시 하자. 그리고 네가 정말 변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재혼 생각해보자.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대신 조건 있어. 2번 다시 거짓말하지 마. 2번 다시 욕심 부리지 마. 그리고 우리 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네, 약속할게요. 그들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여보.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청담동은 아니고 성동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녀는 우리 집에 왔습니다. 서연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놀아주고 산책을 했습니다. 서연이도 서서히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느 날 서연이가 서연이를 보고 외쳤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혁과 서연이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연아. 우리 시간 많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오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녀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금반지. 이게 뭐니? 제가 1년 반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파이로프 반지는 아니지만 제 마음이에요. 서연아, 어머님께 진짜 미안해요. 어머님의 소중한 물건을 훔치고 버리고 저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 반지로 용서를 구매할 수는 없지만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반지를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엄마가 받을게. 엄마?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이제 넌 내 딸이야. 다시. 서연이가 제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명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SNS에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카페에서 승진해서 매니저가 됐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위한 방을 꾸몄습니다. 준혁과의 관계도 안정됐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더 깊은 사랑. 어느 날 준혁이 청혼했습니다. 청담동 우리 집 정원에서였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서연아,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오빠, 이번엔 제대로 할게. 너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할게. 평생.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네, 오빠. 이번엔 제가 좋은 아내가 될게요. 약속해요.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가 꽃을 뿌렸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예쁜 꼬마 아가씨. 엄마 예뻐. 서연이가 외쳤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서연이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9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피아노를 배우고 태권도를 배우는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준혁과 서연이에게는 둘째도 생겼습니다. 아들. 이름은 박서준, 지금 3살입니다. 서연이는 카페를 그만두고 작은 베이커리를 차렸습니다. 서연이네 빵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습니다. 어머님, 오늘 식빵 구웠어요. 가져가세요. 그녀가 따뜻한 빵을 싸줍니다. 고마워, 서연아.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고마우시죠?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넌 그 기회를 잘 살렸어. 자랑스러워.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 모두가 한강 공원에 모였습니다. 피크닉을 왔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가 뛰어놀았습니다. 준혁과 서연이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서연이한테 기회를 준 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냐 마냐야. 서연이는 배웠어.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땀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진 찍어요. 다 같이.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서연이와의 긴 여정이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 그녀가 내 반지를 훔친 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분노, 배신감, 실망.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용서는 쉽지 않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더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서연이가 그것을 증명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줘도 다시 배신한다. 하지만 우리는 구분해야 한다. 진짜 반성과 거짓 눈물을. 서연이의 반성은 진짜였다. 그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 1년 동안 묵묵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서연이를 위해 희생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 완벽하지는 않다. 여전히 가끔 과거가 생각나고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것도 치유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손주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잘했다. 기회를 준 게 옳았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 실수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변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라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헛되이 쓰지 말라는 것. 서연이처럼. 300만 달러짜리 반지를 잃고 가족을 얻었다. 나쁜 거래는 아니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